그 테마주 마지막 말로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 그 방규로 씨가 그 반기문 씨의 조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도, 조카가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이제 유탄을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좀 눈에 많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상승률 상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박 투자사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코리아 015부터 045까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진해운 주가하고 거의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라인의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한진해운 쪽에 배를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이런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한진해운의 주가 상황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다는 변동성 큰 주식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서는 이제 뭐 경남제약 앞서 말씀드린 뭐 제약업체 경남제약을 비롯해서 뭐 고려산업, YBM넷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 뭐 이런 개별주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평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개별 종목 위주 각계전투 양상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9월 말까지 시장 관심사는 이렇습니다. 이런 중소형주 환매 이런 패시브 자금 전략 운용에 따라서 중소형주 환매가 마무리되고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한 만큼 실적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차별화 장세와 그리고 이런 그동안의 중소형주에 돈이 많이 빠졌던 만큼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0월을 준비하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시기로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에서는 역시나 뭐 큰 폭의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고요. 기관은 매수로 전향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선물 현재가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약세로 출발합니다. 259.22 지수 선물 12월물은 역시나 0.7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투자자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조회수 순인데 1위 여전히 파인디엔스가 올라와 있는데 조금 다른 이유로 오늘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한진해운, 3위는 삼성전자고요. 급상승 조회수 1위는 셀로메드, 2위가 한진해운, 3위가 파인디엔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클린턴 효과로 봐야 될까요?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1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외환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우선 NDF 역외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35원 소폭 상승한 1,097.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와의 반등 모멘텀 자체는 좀 부족하지만 전일 큰 폭 하락에 따라서 이제 레벨 부담감으로 다소 좀 무거운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외환시장 출발가는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급상 월말과 그리고 분기말 내고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좀 매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힐러리 대선 후보 우세를 계기로 리스크온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하락 압력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개장 초에 달러화가 1,090원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만약에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수출업체들이 다시 달러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1,090원대 중반으로 떨어질 경우 이제 외환 당국 개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단은 좀 어느 정도 지지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 중후반에서 무거운 레인지 장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50년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 10시쯤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 현재 국채 선물 가격 기준으로 전일 대비 2틱 정도 상승한 강보합세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전날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은 힐러리 우세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 영향력은 특별한 방향성 형성이 없이 좀 제한적인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은 유럽 은행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재료도 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국고채 50년물 본입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급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장기물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우호적인 재료고요. 오늘 국고채 50년대 본입찰이 있는데 이제 시장 관심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난번 예비 입찰에서도 매우 강한 기관들의 실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도 장기 투자 기관들의 실수요가 예비 입찰 때처럼 좀 강하게 나온다면 장기 구간에서 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 얼마든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날 발표된 9월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 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제 장기물 금리가 너무 낮은 데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물 약세 재료는 좀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국고채 50년이라는 큰 이벤트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좀 시장에 굉장한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유럽발 은행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채 50년물 입찰의 장기 기간 실수요 확인 시 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신고가주에 대한 투자 전략. 굉장히 끌리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가는 건 신고가 네. 종목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사실 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테마주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약간 타력에 의한 수급적인 힘에 의한 그런 이제 신고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 직감적으로 아시겠지만 무작위로 신고가 나는 종목 5종목을 그냥 사고 무작위로 신저가 나는 종목 5개를 산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신고가 나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더 높은 수익률 또 높은 승률을 좀 그렇죠. 보이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매물대 매도 세력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좀 작용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시장 상황은 말 그대로 지수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수급적인 특징이 신고가 종목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신고가 내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꼽아보죠. 대표적인 종목은 SK 하이닉스, 만도, 한국타이어, 네이버, JW 중해제약, AP 시스템, 코스닥은 이 정도 좀 찝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거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관들이 주도를 해 나간다는 점이 좀 특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갖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좀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거기에 이제 좀 기인한 것 같고요. 실적 시즌까지는 무난한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신저가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종목을 그냥 무작정 매수하시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정말 도저히 못 사겠다 하는 그런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오히려 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지만 이런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이제 반드시 정당성을 한번 심판을 받게 되죠. 언제 받느냐? 실적에 받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10월 한 중순부터는 이제 프리어닝 시즌 또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나오게 되면 과연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온 종목들의 어떤 주가가 실적과 함께 가느냐, 먼저 갔느냐. 우리가 코스탈라니에
그 뭐 산책시키는 개 얘기도 있잖아요. 뭐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주인 뒤에 따라오는데 그 주인이 바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한번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고 신고가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되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과연 기대하는 거와 부합을 하는지 실적 시즌에 맞게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정경민 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박창윤 PB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신고가 종목 투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멘텀 투자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만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특히나 신고가가 나는 이유가 있겠죠. 기관은 수급, 그리고 외인은 수급 이런 부분이 양매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같이 한번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개별적인 그 재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는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개선이 된다든지 개별적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세를 하면서 그 주가를 결정하는 3대 요인 중에서 수급, 실적, 재료 여기에 좀 대응이 되는 이런 종목을 찾는 과정에서 신고가가 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죠. 정경 팀장님이 몇몇 종목들 가져오셨는데 뭐 네이버라든지 SK 하이닉스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입니다. 신고가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디램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다고 하죠. 디램 같은 경우가 크게 이제 PC용 디램과 그리고 모바일 디램 이런 쪽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PC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고사양 게임, 뭐 오버워치라고 하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돌아가면서 최근에 이런 고사양 게임에 대한 이런 디램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디램 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 쪽에서 지난 2년 동안 그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하였지만 뭐 오포라든지 비보 뭐 이런 그 로컬 업체들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이런 보조금 자체를 축소하고 폐지하던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디램은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최근에 디램 업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 48단 디램에 대한 양산에 대한 그 얘기를 밝히면서 신세대, 차세대 먹거리로서 디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라인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서 동영상 스트리밍 쪽에 뭐 스노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쇼핑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강경력을 가지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뭐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특히나 3월달 정도 해가지고 대규모 수주를 나오면서 이런 그 업황에 대한 개선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미스를 했습니다. 컨센은 미스를 하면서 좀 위에서 좀 빠져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위에서 지금 고가놀이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게 반도체와 다르게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가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에 수주 받았던 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한 4분기 정도에는 숫자로 찍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AP 시스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9월 28일이죠. 김영란법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박창영 PB님,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이제 네, 모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비단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는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검에서는 이런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죠. 애인 빼고 모든 변호사와는 더치페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
네, 청탁금지법이죠. 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드디어 오늘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그 분위기, 이런 부분을 얼마나 바뀌어 놓을 수 있을지는 결국 시간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내수 소비에 좀 결정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전망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영향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죠. 특히나 뭐 그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이런 유통 쪽 이쪽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분기 실적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혜 업체들 이런 쪽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수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식료 가공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이제 센티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아요. 이런 백화점은 고가 선물, 뭐 인삼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가 뭐 이런 한우 세트 이런 것은 좀 덜 나가는 대신에 가공육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실리면서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동원 F&B, 대상, 사주,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 이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그 센티멘트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가 PR 밴드가 기존에 한 25배 정도에서 대략 한 16배 정도로 좀 빠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이제 모멘텀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이런 네. 과정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이 10월 달에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10월 초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이어서 코리아 뭐 그랜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 이 부분이 10월 9일까지 열리면서 이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유아동 관련 업체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서 좀 접근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슈 진단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4분 지나고 있네요. 오픈 스튜디오 최민식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정리해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당일인 오늘 수혜주로 꼽혀온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주들도 대체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이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11만 9천 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신세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혜주로 꼽혀온 편의점주 GS리테일도 오늘 흐름 좋은데요. 1.5%가량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당시 1%가량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0.5%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다시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살펴볼까요? 간밤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영부채 발행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한진해운 리스크를 염려한 기관들이 연달아서 중도에 불참하면서 모집액이 미달됐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채권 발행으로 부채 비율을 낮출 계획이었던 대한항공, 이번에는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1.4%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동양매직의 본 입찰이 있었죠. 이 인수전에서 SK네트워크스가 사실상 동양매직의 새 주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SK네트워크스 주가 흐름 좋고요. 3.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해운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의 인수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20%가량 올랐는데요. 오늘도 9.6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4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5가지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정경민 팀장님, 오늘 장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코롱인더라는 네. 종목입니다. 뭐 대형주고요.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간에 이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제가 뭐 한 2달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 7월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간에 약간 좀 재료가 좀 소멸된 것도 있었고, 또 좀 비수기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좀 실적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뭐 세무조사, 뭐 이런 좀 개별적인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어서
조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2달 정도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요즘 컨셉이죠. 반등을 논할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실적적인 부분, 뭐 PET 타이어 코드를 비롯해서 석유 수지 이런 것들에 좀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큰 그런 기업이죠. 뭐 다들 코오롱 인도 그러면 뭘 만드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석유 관련된 뭐 의류나 각종 이제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이런 이제 실적적인 악재를 다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은 수급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고요. 뭐 어제까지 뭐 한 20거래일 정도 중에서는 한 16거래일 정도 상당히 큰 폭의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동안 조금 태클을 걸었었던 기관들도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순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는 수급 쪽으로도 좀 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700억 분기 700억의 영업이익을 좀 미스할 것 같다, 놓칠 것 같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700억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좀 자극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700억 이상, 700억 초반대에 나온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두 자릿수 ROE가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8배 수준의 PER 밸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뭐 10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풀렸고요.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추가적인 수급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논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다뤘을 때보다 모멘텀이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박찬근 PB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죠. 유진테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유니테스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유니테스트와 함께 주목하고 있는 IT 기업 쌍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유진테크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전공정에 해당하는 증착 장비 국내 4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데포지션 장비라고 하죠.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와 더불어서 국내 그 4사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좀 특이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로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고정비를 커버하고 OP 마진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이게 그 여타 앞서 말씀드린 그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되는 이제 반도체 특화되어 있는 증착 장비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좀 그동안에 경쟁이 많고 마진율 훼손이 심한 디스플레이 쪽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은 좀 버려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한 10% 중반 정도 OP 마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0%에 달할 정도로 이런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로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기존의 그 장비 중에서는 LPCVD라고 하는 그 열 처리 이런 증착, 화학 증착 장비 하나만 들어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장비가 그 삼성 쪽 V낸드 이런 3D 낸드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외형 성장 또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할 만한 특이점이 또 하나 또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인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외인들의 수급 흐름 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꾸준히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분율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대략 한 20.9% 외인 지분율이었는데 현재 어제자로 보니까 33.8%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사놨던 것 절반 이상, 50% 이상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외인들의 구미를
좀 끄는 요인으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OP 마진 한 30% 이상 높은 가운데 현금만 대략 한 1,300억 이상 쌓아놓고 있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IR을 통해서 이런 담당자하고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 배당 매력이 더해지고 있는 유진테크 확인해봤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여유금융센터 박창윤 PB,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란법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기관이 행정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 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은행권의 ISA 중도 해지로 빠져나간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수익률이 시원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용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의 차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간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건국 이래 최초의 반부패법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시행되기 전부터 잡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오늘 드디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김영란법의 핵심 골자는 어떤 게 있는지 개념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법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것이 너무 길어서 이 법안을 제안한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인 고질적인 접대 문화와 뿌리 깊은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고요.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자체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금품, 향응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처벌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먼저 김영란법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품 수수 제재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행 상한선도 정했는데요.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3, 5, 10 법으로 통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되면 산업별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격이 예상되는 쪽 그리고 수혜가 예상되는 쪽 어떻습니까? 타격받고 어느 다른 산업은 수혜를 받고 전망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단기간으로는 선물 관련된 업종은 좀 포장 관련된 거품이 빠지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유통이나 외식, 택배 부문에 이제 거품이 사라지면서 중간 가격의 상품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그런 가격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격과 크기를 줄인 소규모 제품, 실속형 메뉴가 등장할 것이고,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 상품 쪽에서는 그런 가격이 더욱 비싸지는 그런 초고가 전략을 취하는 그런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서비스업과 일용, 임시 고용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가격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축소된다든지 그 신규 채용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골프장 도우미분들, 관광업, 숙박업 관련된 임시직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퇴출될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당장 올 4분기부터 소비 절벽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이미 7월부터 나타나고 있죠. 이미 7월에 개별 서비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구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구재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그 증가율이 5월과 6월에는 10%대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7월 들어서 0.6%로 급락한 점이 이제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29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대규모 한인 행사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상반기에 그 개별 서비스 인하 등으로 이미 살 것은 많이 사버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할인 행사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의심도 갑니다. 특히 최근 소비재 수입액 그리고 물량 증가율이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하반기의 소비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적용 대상인이라든지 그 신고 대상,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절반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률도 분기별로 아니면 하반기에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경제적 비용이 큰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법안의 본연 취지를 살리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된 것이 그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정,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거든요.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사법부, 국회,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법 위반한 그런 적발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사법부가 판례를 쌓아가면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예측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회와 행정기관이 시간을 두고 법과 시행령을 손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른 패턴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계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해서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시장 상황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잡을 수 없는 은밀한 거래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다만 이런 노력이 이제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서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몰래 적발하는 그런 란파란치가 등장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신뢰 훼손 아니면 사회 경제적 활동 위축 이런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의 방향은 그 법 위반 사례에 실적을 더 많이 쌓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부정청탁, 금품이 오가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어디고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발표받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9월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한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몰캡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미래산업팀 김재윤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